올해 6월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11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국제유가에 대한 거의 모든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전문가들의 전망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다수였어요. 주요한 근거는 미국, 유럽 등의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제재를 그 당시에도 결의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유럽은 러시아 원유를 계속 수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수입 중단 이렇게 해버리면 유럽도 경제적 타격이 크니까 향후 순차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게 러시아 에너지 제재의 그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원유 수입이 점점 줄어들 거고, 글로벌 원유의 생산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원유 공급에서 10% 정도가 빠져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국제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다수였죠. 그리고 여기에 오펙 국가들 역시나 할당된 그 쿼터 정도가 있거든요. 생산량 정도조차 코로나 때문에 맞추지 못하고 간신히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 유가는 앞으로 150달러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그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 9월이죠. 상황은 완전히 좀 다르죠. 국제유가는 지금 86달러입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를 하면서 전 세계가 동참을 해서 러시아의 원유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이런 예측과 다르게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원유 수입을 어마어마하게 늘렸죠. 반대급부로 중국이나 인도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던 원유 수입량을 줄여버렸기 때문에 글로벌 원유 공급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었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졌고요.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어떤 전문가도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원유 수요가 이 정도로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투기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못했지만 지금 3개월 만에 결과는 이렇게 달라져서 국제유가가 이렇게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을 할 때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달러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고, 원유에 수요가 있는 국가 그리고 공급 국가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전부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인 문제나 전쟁 또 운송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국제유가가 확 올라가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변수가 얽혀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이 시간이 지나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문가들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국제유가라는 놈인데, 우리 같은 이 투자자들이죠. 전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제유가가 맞추기 어렵더라도 전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에 물려 있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좀 하다가 살짝 눌렸는데 다시 또 재차 반등을 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면,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는 쪽이 아니라 하락한다는 쪽에 환호를 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야 되겠죠. 대체 왜 그럴까요? 일단 그림만 보면 모든 게 설명되는데, 그림의 노란 선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 파란색 선이 국제유가입니다. 지난 20년간의 차트인데요. 딱 봐도 아시겠지만 국제유가의 변화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여 온 거,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사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9.2%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그 한 원인이겠지만, 그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그 나머지 그 물가를 측정하는 항목들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어떻습니까? 그 가격이라는 거에 운송비가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운송비에는 당연히 석유가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유가라는 건 광범위하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국제유가와 소비자 물가가 장기간 이렇게 유사하게 움직여 왔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운송비가 오르고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되는 시차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국제유가는 소비자 물가에 약간 좀 선행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국제유가가 소비자 물가에 약간 선행하는 특징이 정말 보입니다. 지난 2000년을 보면 국제유가가 먼저 빠르게 하락하고 몇 개월 후에 물가가 하락한 거 보이시죠? 지난 2011년, 2018년에도 국제유가는 먼저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비자 물가는 서서히 떨어지는 것,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 이렇게 국제유가가 먼저 떨어지고 난 이후 한 몇 개월 후에는 소비자 물가도 같이 떨어지더라. 이게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도 어느 정도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겠죠. 현재 국제유가가 먼저 이렇게 하락한 상황인데 물가는 여전히 높은, 그래서 이 그림의 맨 오른쪽을 보시면 국제유가는 떨어져 있고
소비자 물가는 높게 치솟아 올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면 앞으로 국제유가가 여기서 급격히 반등을 해 올라가지 않는다면 과거 역사적인 이런 확률처럼 몇 개월 내에 소비자 물가도 유가를 따라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추측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 확률도 굉장히 높겠죠. 자, 특히나 최근에 물가 상승을 유도한 요인이 국제 유가뿐만이 아니죠. 공급 부족과 운송 지연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더 중요한데요. 우선 공급 부족 문제부터 보면 기준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죠. 그러면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죠.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급 부족 문제가 지금 해소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데 다음으로 운송 지연 문제를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9월 발표된 ISM 제조업 운송 지연 지수가 55.1%입니다. 굉장히 크게 급락해서 이제 거의 평균 수준으로 왔어요. 이 말은 미국에서 운송 지연이 거의 해소됐다 이 말이고, 최근에 우리 채널을 영상에서 보시면은 각 연방준비은행들이 발표하는 베이직북들이나 경제활동지수의 이런 세부 항목들도 저희 채널에서 전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모두 운송 지연이 해결되고 있다. 이런 지표들이 다 나오고 있죠. 그동안 국제유가와 함께 물가를 끌어올렸던 요인인 공급 부족 문제와 운송 지연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 이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 그러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하락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겠죠. 그래야 미연준이 지금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 속도도 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도 많이 훼손됐었는데 이게 다시 좋아지니까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계속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그럼 당연히 미연준이 기준금리도 엄청나게 빨리 올릴 수밖에 없고 기업들의 실적도 또 확 나빠지겠죠.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주식시장이 좀 더 반등해서 더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앞으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안 되겠죠. 떨어지는 게 좋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한 95달러 정도 이하 수준에서 움직여주는 게 앞으로 물가가 떨어져 내리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으로 국제유가를 아무리 예측하고 해도 시간이 지나보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나마 논리적으로 한번 국제유가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앞으로 더 떨어지거나 반등을 해도 한 95달러 그거보다 조금 더 위라도 이게 어쨌든 그거 맞고 이렇게 떨어져서 다시 박스권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즉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원하는 물가 하락 요걸 이끌어낼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자, 왜 그러냐? 먼저 중국의 경기 둔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면 2021년 작년 기준이죠. 글로벌 원유 수입의 1위 국가는 중국이고요. 2위는 인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4위예요. 근데 원유를 수입을 해요. 그래서 정제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 천연가스도 나오고 휘발유, 경유, 나프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다시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입량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특히 중국의 수입량이 정말 압도적으로 가장 많다. 이걸 보실 수 있는데 물론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수출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중국 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기가 둔화될 경우에 원유 수입이 크게 감소해요. 지금 그림은 뭐냐? 최근 블룸버그의 뉴스의 기사 일부를 발췌한 건데 함께 보시면 중국은 2022년 올해 하반기에 원유 수입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중국의 올해 GDP 전망이 3.9%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난해 성장률이 8.1%였고 중국 정부의 목표치가 5.5%인데 이것과도 굉장히 거리가 있는 수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 수입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글로벌 원유 수입에 정말 압도적으로 큰 물량을 수입하는 중국이 올해 하반기 큰 폭으로 원유 수입을 줄여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원유 시장은 지금은 공급 부족이지만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앞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반면에 러시아가 최근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를 중단하고 있죠. 그래서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당연히 유럽에서도 원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유가를 유럽에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커버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게 상쇄되면 향후에 국제 유가는 현재 수준의 이제 박스권이죠. 95달러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서 맞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는 이런 박스권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며칠 전에 올려드린 우리 채널 영상에서 한국은행에 있는 보고서 여기 부분에서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 수요 감소로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했고 선물 시장에서 자금도 크게 빠져나가고 있어서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 유럽으로 천연가스가 많이 수출이 돼야 되죠. 러시아가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을 이렇게 중단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런 천연가스 인프라는 정말 뭐 단기간에 확충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연료유제고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대체제로 유럽에서도 원유를 되게 많이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언급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자, 어쨌든 투자자들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그림이겠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이 이제 몇 달 내에 잡혀나갈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걸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다른 요인들이 좀 도와주면은 주식시장이 최근 반등하다가 눌렸다가 다시 또 틀어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로 반등할 가능성도 좀 높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이죠. 물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가의 움직임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지금은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났죠. 그래서 둔화의 영역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막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점은 아니죠. 그래서 서서히 줄여나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때마다 주식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맞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요.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